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를 방문한 이후 대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천 관련해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진로에 어떤 선택지와 변수가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어제 예고한 대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보수의 품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용산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집단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하는데 사건 본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 한입뉴스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봉우 연구원은 어제 이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녹음된 오디오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그래서 뭉클해졌다 이런 또 반응들도 나왔는데 어떠셨어요? 그걸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실 줄은 몰랐는데, 네, 아무래도 당사자들 또 동료 교사들의 직접적인 발언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뭉클보다는 사실 조금 슬픈 쪽에 가까운데, 모쪼록 지금 정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교권 침해 실태가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울기 일보 직전이긴 했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다뤄보러 갑니다. 교육부가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기로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 와중에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진 사실이 드러났네요. 네, 이게 이제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이 광주의 한 특성화고 2학년 교실에서 A군이 담임교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냐? A군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던 중에 앉고 싶었던 좌석에 배정되지 않으니까 담임교사에게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 교사가 친구들과 한 약속이 있어서 이 자리를 바꿀 수 없다라고 설명하니까 거기에 A군이 격분해서 교탁 앞에서 한 5분 정도 이 담임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5분이나요? 네. 그래서 교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학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후 교사는 사흘간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고 출근했지만 당시 폭행 사건으로 충격이 커서 지금 이 정신적인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A군의 퇴학 처분을 결정했고 또 피해 교사에게는 치료비와 특별 휴가 등을 제공을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알려지게 됐느냐 이게 좀 의문스러운데요. 네. 광주시 교육청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A군과 합의한 피해 교사가 사건이 공개된 것을 꺼려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교권이 침해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바로 알려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피해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좀 조용하게 넘어가게 바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이게 크게 되지 않게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 수면 아래에 숨겨지게 되니까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냐 교권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이 진상 규명도 필요하고 진상 조사도 필요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알려질 수 있는 장치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코 시시할 일이 아니죠. 네. 자, 학부모 학생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사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교사들의 상당수가 심리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좀 놀랄만한 조사 결과인데요. 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녹색병원이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교사 중 24.9%가 경도의 우울 증상을 보였고요.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습니다. 경도라는 것은 약간의 그렇습니다. 우울한 걸 말하는 거죠. 네. 이거를 도합해 보면 교사 10명 중 6명은 심하거나 경도이거나 어쨌든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심한 우울증 유병률이 8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교사들은 이 일반인들보다 심한 우울 증상의 유병률이 최소 3배, 많게는 4-5배까지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을 보면 여성 교사가 40%, 남성 교사가 28.9%로 여성 교사가 조금 더 높았고요. 학급별로 보면은 유치원 교사가 이제 절반 가량이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유치원 교사가 가장 높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42.7%, 특수 교사가 39.6%, 중등 교사가 31.5%로 조금씩 더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우울 증상을 보이는 교사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학부모 전화 상담 횟수나 방문 상담 횟수가 많을수록 또 언어와 신체 폭력 경험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 호소가 많았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일반인보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이 최대 5.3배나 높았고요. 이번 조사에서 교사의 16%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5%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네.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업무가 37.5%로 가장 많기는 했지만 그 다음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28.4%, 행정 업무도 23.5%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민원이 아니더라도 행정 업무 역시 교사들에게 상당한 지금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반적으로 교권의 실태와 이 교권의 어떤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업무 분장은 또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총체적인 측면에서 당국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진단은 나왔으니까 정말 근본적인 임시 방편이 아니라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육군사관학교를 또 갑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육사 기념물 재배치위원회 실무총괄자가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집필 교수로 알려졌네요. 네. 이 위원회 간사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나종남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인데요. 나 교수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정교과서 현대사 부분에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이른바 이제 건국절 사관이 그대로 담겼고요. 또 박정희 정부와 재벌을 미화하는 부분이 들어서 논란이 됐었죠. 나 교수는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 SNS에 어떤 글을 공유했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학자들의 글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나 교수가 2014년 공유한 글을 보면 이 박 전 대통령의 독립군 토벌 사신이 100% 날조됐다. 자유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돼야 한다. 이걸 가지고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주장만 나열됐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나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집회에도 참여를 했는데 이 책은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탄생을 건국일로 보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2008년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간을 한 건데 이 건국의 재인식이라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건국절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책이죠. 참고로 이 집필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뉴라이트 사관 관련해서 책을 집필하고 이런 주장을 펼쳤던 사람이 육사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 간사로 들어가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육사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간사 직책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위치가 아니라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연락이나 회의 소집, 진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 자체가 특정인에 의해서 주도될 수도 없고 총 19명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추가로 학교의 주요 지휘자들이 수의 여러 이제 개념 토의와 현장 토의 등을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사가 어떤 주도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네. 하지만 뉴라이트 인사인 나 교수가 육사 기념물 재배치위원회 총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게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관이 계속해서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홍범도 장군의 이 흉상 철거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가 바로 홍범도 함, 이 잠수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해군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31일에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지난 4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해군 홍범도함 잠수함이죠.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종섭 장관도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라서 지금 해군 내부에서는 육군 중심의 국방부가 해군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에 소개된 해군 관련자 의견을 소개해드리면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네. 이 황기철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고요.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에는 이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을 했었죠. 2021년에. 그때 당시에 국가보훈처장도 지낸 인물인데 언론을 통해서 함명 변경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국방부 장관이 함명 변경 검토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홍범도함이라는 이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함명 제정은 엄격한 절차와 검증을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홍범도 장군은 한국군의 뿌리이자 독립군을 이끈 위인이기 때문에 함명으로 제정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익명이긴 하지만 언론에 소개된 이 예비역 해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해군에게 함명은 육군으로 치면 부대 이름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육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열세부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열세부대라는 이름을 바꾸면은 육군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2016년에 함명을 정할 당시에는 국방부도 함께 논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종섭 장관이 해군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노출했을 뿐이다라고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어제 이 대변인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또 해명을 했어요. 사실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 이 해군의 이러한 의견들을 국방부가 충분히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군도 복잡하고 국방부도 복잡하고 해병대도 복잡하고.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봅니다. 어제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요. 첫날부터 여야가 고성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난타전이 되고 있네요. 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는데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여당이 강하게 반발한 거예요. 왜 탄핵 언급을 했냐? 이 최상병 사건, 그러니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의혹, 뭐 이른바 VIP 경로 진술, 이게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가 공개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한테 서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 사과하라. 가짜뉴스다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또 발언을 취소하라. 대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할 때도 지난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라고 한숨을 쉬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에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 거듭 탄핵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반박하는 차원에서 고성을 지르다 보니까 굉장히 회의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떻게 수습에 나섰냐면 제발 좀 경청 좀 해라.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 꼬집으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여야 의원들이 계속해서 어제 대정부 질문 진행된 동안 자신의 당에 아니면 자신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온다 싶으면 계속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여야가 바뀌든 말든 반복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장마저도 초등학교 수준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정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헌법 1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발언인데 이게 또 이제 상당히 이론적 접근 방법이라서 어떻게 일단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좀 이런 얘기가 나온 맥락을 소개를 해드리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 김영호 장관이 참여했던 보수단체가 있습니다. 이 한국자유회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단체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동의를 하느냐, 옳다고 생각하느냐로 물으니까 이제 방금 들으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을 행사하면 전체주의, 무정부 상태로 빠질 수 있고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국민은 주권을 투표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만 행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제 윤건영 의원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다.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 사고고 구구 뉴라이트 사고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발언을 언급하면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 아니냐. 대통령이 경질해야 된다. 김용호 장관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이론적인 접근이라고 김용호 장관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국민들이 주권을 개개인이 다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한 사람이 그 주권을 자기가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한 사람만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체주의다. 이게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무리 이론적인 접근이라고 해도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설명하는 자리라면은 사실 그 상식적인 수준에 맞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이론적인 뭐 수준이고 뭐고를 떠나서 굉장히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기 때문에 김용호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사실 철회해야 되는 수준의 발언이 맞습니다. 국민들이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며 살고 투표를 한 상대에 대해서도 소환권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 민주주의의 국민 주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뭐 충실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박정호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통정보 듣고 와서 바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미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광교터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이 여파로 1km군 정체가 되고요. 강릉 방향으로 반월터널에서 군포까지 막히고 강천터널 부근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오산에서 남사까지도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해덕분기점에서 대전터널까지나 옥천휴게소에서 옥천 1터널까지도 작업 영향으로 정체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으로는 금정산 터널 2차로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간 분기점부터 정체가 심해진 상태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삼낭진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차량 석 대가 부딪힌 사고 나서 부근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그렇게 되면 선거 이후에 우리가 매주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국민들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여러 현안에 대해서.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이게 논리가 맞다고 하면 투표 한 번 했으면은 대통령 선거 5년 다시 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고. 왜냐하면 권력을 위임해 줬으니까. 그렇게 되면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도 뭐 4년마다 뽑는데 국민의 눈치 안 보고 그냥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있는 그 정신, 그 문항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한 듯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 결국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항상 뭐 국민은 그 어떤 권력보다도 위에 있는 거죠.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정치권에서는 늘 강조를 해왔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 관련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보도된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성명까지 내서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김만배 씨의 문제 인터뷰 2021년 9월에 이 신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이루어진 인터뷰고요. 보도는 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대선 직전인 작년 3월 6일에 보도가 됐죠. 짧게 소개해드리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에 대장동 세력의 자금책이었던 조우영 씨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거쳐서 당시 중수이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결을 했고 결국에는 뭐 커피 한 잔 타주고 수사가 무마가 됐다. 이런 주장을 이 인터뷰에서 김만배 씨가 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 이후에 조우영 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뭐 남욱 변호사도 그런 진술을 사실 했었거든요. 김만배 씨하고 똑같은 주장을. 남욱 변호사도 결국은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허위라고 보고 있고 또 책값 명목이라고 하지만 1억 6,500만 원 금품이 오갔기 때문에 500만 원입니까? 200만 원입니까? 1억 6,500만 원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걸 대가성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것인데요.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직접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꾸려고 한 정치 공작 행태다. 라고 하면서 이 인터뷰를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을 했고요. 대장동 주범과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 라면서 역시 대장동 세력과 전국 언론노조를 공범으로 엮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보도에 따르면 이 김만배 씨는 이 거짓 인터뷰 직후에 조우영 씨에게 형이 이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테니 너는 모른 척하면 된다고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사실 최근에 검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하면서 조우영 씨가 이런 얘기를 검찰에서 했다라고 검찰발 보도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것도 역시 대통령실이 강조를 한 것이고 당시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을 할애해서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나른 언론 매체들도 있다 그러면서 역시 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을 포함한 받아쓴 언론사들까지 일종의 공범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언론 보도를 상대로 직접 성명을 내는 방식은 굉장히 이례적인 방식이고요. 또 사실 언론사들이 이 인터뷰가 허위라고 해도 당시에 이 허위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범죄가 되려면 그 보도를 한 언론사들도 이 허위 인터뷰를 공모했다는 사실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보도 자체를 범죄로 규정이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사들을 범죄 집단으로 사실 규정한 측면이 있고요. 이 대통령실 이 관계자가 5분 동안 기자들에게 성명이라고 하면서 본인 주장을 얘기를 한 다음에 고위 관계자 명의로 인용을 해달라 그러고 질의응답도 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자체도 조금 이례적인 측면, 조금은 위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학님 씨와 김만배 씨를 추가로 수사한다 그러는데 언론사들까지 이 인터뷰로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용도 대통령실의 태도도 태도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신학님 전 위원장, 뉴스타파 그리고 신 위원장이 몸담았었던 전국 언론 노조에서 뭔가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어제 뉴스타파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원과 금전 거래한 사실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신학님 전 전문위원,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만배 씨 간에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파가 진상조사위를 만들어가지고 규명을 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고요. 다만 인터뷰 내용은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또 반박은 하고 있어요. 당시 대장동 사건이 대선의 주요 쟁점이었던 만큼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 보도 가치가 컸다. 그러니까 해당 보도가 완전 허위라거나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 그 저열한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 이전부터,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 이전부터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계속 지적이 돼 왔던 것이고 보도 당시를 보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김만배 씨와 비슷한 진술을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도할 근거가 있었다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김만배 씨의 음성 파일 전체 분량 한 72분 정도 되는데 이걸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들어보면 이게 사전에 기획된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걸 뉴스타파가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 언론노조도 그저께 입장문을 냈는데 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언론노조를 공범으로 묶는 이런 모습 여기에 대해서 이거 노조 혐오에 찌든 흑색선전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 신학님 씨가 2003년부터 2007년 언론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는데 그 위에 뭐 언론노조와 뭐 어떤 교류가 있거나 어떤 역할을 했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단지 전에 언론노조 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언론 노조를 공범을 묶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 언론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신학림 씨의 인터뷰 그리고 한번 책을 이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고 교차 확인 시도 같은 정보 검증 과정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이 보도를 받아 쓴 매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라 이런 입장도 아울러 내놨습니다. 신학림 전 위원장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뭐 좀 해명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취재해 왔던 뭐 재벌가와 어떤 뭐 언론계, 뭐 정치계의 혼맥도 그거를 정리한 거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던 그 책, 그 세 권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판매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터뷰 대가성으로 돈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책 판매 대금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받은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자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오늘 추가 구속을 위한 심사가 있는데 압수수색도 있었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만배 씨 구속 기간이 내일 종료가 됩니다. 지금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내일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9월 1일에 이미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서 추가 구속에 대한 여부가 오늘 심사가 되는데 이 추가 구속을 요청한 검찰의 혐의 자체는 이 인터뷰권과는 무관하고요. 이 대장동 의혹입니다. 천화동인 1호를 통해서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을 빌려서 이 중 100억 원을 분양 대행업자였던 이모 씨에게 전달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이기 때문에 이거 기소는 돼 있는데 구속을 안 했다. 그래서 구속을 더 해달라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검찰의 의도 자체는 이 허위 인터뷰 사건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구속이 풀려나게 되면은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지금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김만배 씨에 대한 이 허위 인터뷰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는 공소시효가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1억 6천만 원, 이 책값이라는 이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인터뷰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집중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이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은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이전 내용입니다. 김만배 씨의 인터뷰도 대선 직전의 내용인데 이번에는 지난해 9월입니다. 여러분 청취자분들께서는 기억하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바로 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 MBC 앞에서의 우파 시위를 사실상 요청했다.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 통화 녹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아우 저놈들 MBC나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누구는 그런 거를 외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외국 언론이고 요거 저지해야 돼. 시위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이 시위해야 돼요.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전하세요. 예. 네, 이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 통화를 하는 상대방은 이 음성이 좀 이제 조정이 됐는데 네. 누구인지가 밝혀졌습니까?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 뭐 출범 전후로 해서 계속 지지했던 지지자다. 이 정도는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논란이 시작된 당시에 강승규 수석이 이 남성과 통화를 하면서 MBC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목소리 들으셨고 해결 방안을 물은 강 수석이 이 뭐 MBC를 매국 언론이라고 지칭하기도 했고 또 MBC 사옥 앞에 가서 시민들을 동원해 시위를 하겠다라고 이제 통화하는 강승규 수석이 통화하는 남성이 얘기를 하니까 실제 시위는 있었습니까? 실제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는 외부인 집회가 통화 이후에 MBC 앞에서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MBC가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9월 27일부터 연말까지 MBC 앞에서 31차례 외부인 집회가 신고가 됐는데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소씨 성을 가진 집회 신고자가 11차례 또 대통령실 비서관과 MBC 기자의 설전이 벌어진 뒤인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에는 김모 씨가 16차례 MBC 앞 집회를 신고를 했고 이 강 수석의 통화에서 언급된 뒤에 MBC 규탄 집회에 나섰던 이 소모 씨는
강수석을 만나서 밥을 먹은 사실이 있다라고 취재진한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뭐 집회와 관련해 밥을 먹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자발적으로 MBC 앞에서 집회를 한 거다. 또 MBC 집회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발언 보도 논란과는 무관하다 이렇게도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 통화 이후에 이런 MBC를 비판하는 집회가 있었다라는 것은 좀 팩트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사실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자리가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소통 강화를 내세우면서 확대한 거거든요. 업무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국민 통합과 시민 참여, 종교단체 협력, 또 정부와 사회혁신 업무 지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소통 강화를 강조해 왔는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그런 자리일 터인데 대통령의 심기 보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고 사실 지난달에는 강수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통화부 녹음 파일이 공개돼서 파문이 있었습니다. KBS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뭐 이 V 얘기하면서 그 V 얼굴로 그러니까 대통령 얼굴로 내년 총선 치러야 되는데 이 강신업 변호사 좀 출마 좀 자제시켜달라 이런 요청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돼서 파문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강승규 수석이 이런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야당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강승규 수석 윗선에 또 누가 지시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이번에도 관련 당사자가 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경제 관련 이슈입니다. 9월 사과, 배뿐만 아니라 포도, 복숭아, 과일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과일 가격이 많이 높아졌다. 이것도 물가에 적잖은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올해 지금 폭염과 폭우로 생산량이 크게 떨어져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오늘 발표를 했고요. 특히 사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 도매 가격이 10kg에 7만 원에서 7만 4천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난해 동월에 비교하면 무려 146.5% 또는 160%까지 상승한 거예요. 2배 이상 올랐네요. 그러니까 작년 동월에는 이게 2만 8천 원밖에 안 했습니다. 같은 10kg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지금 배도 올라 있고 포도도 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물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면 안 될 텐데요.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사과 공급량 늘리고 배도 좀 빨리 출고하게 그렇게 독려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요. 유통업계도 뭔가 좀 다양한 선물 바구니 특히 과일도 사과만 아니면 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세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9268님 올여름 여러 곡절이 많아서 유난히 가을 기다리는 마음이 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자, 9268님께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요. 고추잠자리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슬퍼지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울고 싶지 별빛 물든 언덕에 뚝뚝 따라왔다가 잠드는 날 엄마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외로운 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요. 이처럼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엄연하다라는 형용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엄연하다에서 엄연은 공경할 엄자와 그럴 연자로 이루어졌는데요. 엄연하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실이나 이치가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는 뜻으로 보통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기본 의미는 사람의 겉모양이나 언행이 의젓하고 점잖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사에 엄연하고 신중하신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대개는 기본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이 엄연하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은근히 보내는 눈길을 추파라고 하는데 보통 추파를 던지다, 추파를 보내다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 추파 역시 가을 추자와 물결 파자로 이루어진 가을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물결이란 기본 의미인데 우리가 기본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파에는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태도나 기색이라는 뜻과 미인의 맑고 아름다운 눈길이란 뜻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형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여름만큼 볕이 뜨겁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전라권, 제주도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쪽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동풍이 부는 지역은 이번 주 심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강릉과 포항이 26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덥겠고 세종, 광주 32도, 춘천 31도, 대구와 제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풍으로 인한 비는 오후까지 가끔 오다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 울산에도 5mm가 채 안 되는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전라권은 시간당 30mm로 강하게 집중되면서 최대 40mm가 예상되고요. 밤에는 제주도에도 5에서 20mm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상권 해안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0.3도입니다. 박다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연이어 갖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고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12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이번 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일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김 씨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날씨가 조금은 선선해졌죠. 아침 저녁으로는요. 확실히 좀 볼에 닿는 공기라든가 이런 게 달라진 건 이제 9월 기점으로 느끼긴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왜 막 처서 매직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입추 매직, 처서 매직 해가지고 그렇게 덥다가도 귀신같이 그 절기가 지나면 확 시원해진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올해는 조금 덜한 느낌이긴 해요. 네. 아직도 막바지 더위로 또 겨울엔 얼마나 추우려고 이렇게 끄트머리에 한낮에 이렇게 덥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또 우리의 가을은 오겠죠. 아,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가수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를 들으니까 또 가을이 오겠지 하는 또 기대감이 커지네요. 네. 네. 너무 옛날 사람인 거예요. 아니에요.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12년 만의 일인데 참 오래 걸렸네요. 이게 여전히 이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분들한테는 진행 중인 이야기죠. 사망자가 이것 때문에 2천여 명 가까이 나왔고 또 아직까지도 그 호흡기에 의존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서울 시내 다니다 보면은 거리에서도 피켓을 들고 외치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되지만 이게 12년이나 됐으니까 대중들에게는 좀 잊혀져가는 그런 외로운 호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7년에 이게 중간에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도입이 됐었잖아요. 이때 그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이런 것들은 피해로 인정이 됐는데 여기서 폐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폐암을 걸렸다는 게 뭐 흡연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대기 오염도 그렇고 다른 이유를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로 이 피해의 폐암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연구에서 연관성이 입증이 되면서 환경부도 입장을 바꾼 건데요. 특히 이 고려대 안산병원이 연구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에 의한 폐질환 변화 관찰 연구. 이 연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 이 연구에서 주요한 성분이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인산염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연구팀이 그 농도를 각각 다르게 해서 G 기도에 투여를 했더니 시간이 점점 흘러서 40주 후가 되니까 노출 농도가 상당히 적어도 폐에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걸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환경부 정부가 이렇게 공식 인정을 하면서 피해자로 또 인정받게 된 사람이 총 5,176명으로 늘어났고요. 지금까지 사망자는 1,825명입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사망자가 거의 2천여 명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또 그 사이에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한 사이에 또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피해를 인정받게 된다면 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병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경우에는 한 가정을 정말 송두리째로 다 흔들 정도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공식 인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신속 심사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심사로 다 일일이 좀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최소 아무리 빨라봐야 2, 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수년, 5, 6년 더 시간도 걸릴 수 있는데 그래서 피해자들은 아픈 몸으로 직접 의료 기록을 수집해서 심사받으려니 엄두가 안 난다. 라고 토로를 하시고요. 또 진작 인정됐으면 적어도 자기가 뭐 때문에 죽는지는 알고 갔을 텐데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정확하게 가려낼 수는 없지만 사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사망한 경우에는 그때는 더더욱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거 자료도 없었고 그래서 피해 접수 자체가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1,800여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체 피해 규모는 더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나마 이번 그 발표로 새로운 국면으로 다가갈 명분은 어느 정도 이제 마련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후속 상황이 계속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사태를 만든 기업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네. 옥시와 애경 같은 회사는 이 분담금 지급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의 책임이 어디에 되는지도 강조되는 사건이 바로 살균기 가습제 살균기. 가습기 살균제. 네. 심각한 뉴스여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아래에 숨겨져 있던 지하 공간이 4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그 누구도 존재를 모르던 곳이 이제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는데 서울광장 아래의 지하 공간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비밀 공간이죠. 숨겨져 있던 미지의 지하 통로. 요렇게 좀 스토리를 부여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사진 공개된 걸 보면 정말 깜깜하고요. 근데 정유석이 잘하고 있어요. 정유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동굴에서나 보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그냥 자연 동굴인가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일정 간격으로 기둥이 또 서 있어요. 그러면은 엄밀히 공사를 통해서 사람이 인력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하 벙커인가 방공으로 쓰인 건가 또 이런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크기도 상당합니다. 폭은 9.5m, 높이 4.5m, 총 길이가 335m. 그러니까 평수로 말씀드리면 1000여 평 되는 건데 이게 지하 상가 아래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선로 위쪽에 그러니까 지하 상가와 2호선 선로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지상에서 13m 아래라고 하는데 그 땅을 밟으면서 좀 상상도 못한 곳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언제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이 높이가 달라서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닐까 하며 추측하는 정도이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선물 같은 뭔가 공간이 나왔는데 공개가 되나요? 네,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기로 했고요. 또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다고 해요. 그래서 공모전을 진행해서 이걸 좀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개방하는 것도 개방하는 거지만 그러려면 안전이 되게 중요하겠죠.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환기 시설도 필요하고 채광 문제라든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피난 시설,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마련을 하고 또 입지적으로도 서울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런 상징성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키워보도록 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방문하시면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부터 해서 여기 공간 지나고 시청역 지나서 그 도시건축 전시관까지 해설사와 함께 1시간가량 둘러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참여하시냐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한번 독특한 공간에 체험 기회를 또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또 치킨 이야기네요. 근데 즐거운 이야기일지 안 즐거운 이야기일지 한 치킨집에서는 9개월 동안 2,700만 원에 달하는 주문이 취소되고 그 피해를 입은 걸 사장님이 이제서야 확인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들어온 주문이 취소됐다니 그것도 무려 2,700만 원어치나 무슨 일입니까? 내가 2,700만 원의 수입을 잃었다라는 걸 9개월 뒤에 알게 되시면
어떠시겠어요? 진짜 황당하고 빵을 치겠네요. 네. 근데 이게 다름 아닌 직원의 횡포였습니다. 그 직원이 주문 들어오는 족족 본인이 취소를 누른 거예요. 그 왜 앱으로 배달을 시키다 보면 사업장 측에서 그 가게에서 주문 거절을 누를 때가 있거든요. 너무 바쁘거나 하는 경우. 근데 그거를 9개월 동안 2,700만 원 주문을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장이 잘 모르고 있다가 이상하게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유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앱의 주문 거절 그 부분을 확인을 했더니 이런 일이 나왔고, 말복 같은 경우에 치킨집은 대목인데 이때 하루에만 한 앱에서, 그러니까 앱 플랫폼도 여러 군데를 쓰니까 한 군데에서만 140만 원을 하루에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네, 화장실에 있어서 놓친 것 같다. 주문 들어온 적 없었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핑계를 늘어놓고, 그때만 해도 이 사장님은 직원의 얘기를 믿은 거죠. 네. 그랬겠구나 한 건데, 이 지난 1월부터 주문 거절 횟수가 무려 1,000건 가량이 확인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너무 이상하고 앱도 확인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CCTV를 봤더니 이 직원은 휴대전화 게임 등을 하다가 주문 거절을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직원의 행포네요. 그러니까 이 사연이 알려지고 나서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중범죄고 영업방해로 고소해야 된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사장이 손길이 필요한 건데 업주의 관리 소홀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장이 매일 12시간 상주하면서 주 1회 쉬고 있고, 또 배달로 빠져나갈 때 내가 직접 배달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믿은 거였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또 의견 중에 먹튀보다 더 나쁜 일이다, 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건, 그런 의견도 있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왜 한 번 주문을 거절하거나 하루 쉬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 지속이 돼야 되다 보니까.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직원으로서 힘들면 사장에게 의논을 할 일이지, 자기의 책임을 이렇게 직원의 행포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242님, 배 소장님과 조현정 평론가 두 분의 티격태격 스몰 토크 정말 좋아요. 조 평론가님, 배 소장님 아재 개그 다 받아주지 마세요. 제가 제일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자,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어제 이미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예. 저하고는 가끔 유튜브 방송도 했었고.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오늘 뭐 징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출국하시면 항상 일이 터진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시사본부 나오는 날 뭔가 일이 터진다 할 수도 있고. 예. 오늘 또 큰 게 또 하나, 조회수 한 500만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출연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오늘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셉니다. 예. 괜찮으시죠? 예. 준비되셨죠? 예. 자, 더 탐사라는 매체에서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유튜브에도 공개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대표가 뭐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떤 인사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했던 녹취가 이제 공개되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5만 가지 희한한 일들에 대해서 저를 질책하시는 분들은 네가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기분 나쁠 일을 한 거 아니냐 혹시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막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모르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제 공개된 녹취가 증명하는 건 뭐냐면은 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이준석을 3개월 내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입당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입당하기 전부터 당을 그냥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이준석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로 보인다. 그래서는 뭐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육성으로 그걸 또 증언해 주시니까 참담하네요, 진짜. 또 이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민주당보다 국힘 더 싫어한다. 대통령 하기 싫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직에 욕심이 없는 사심이 없는 인물이라고 본인을 표정하려고 했던 걸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뒤에 보여진 걸 보면 그렇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인사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창당을 하라고 종용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반대 의견을 표력하면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본인이 들어가서 이준석이 내쫓고 당 장악하고 국회의원들 줄 세우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계시죠. 예. 대통령이 이 권성동 의원에게 이 세간에 알려진 이 체리, 엄지척 따봉, 따봉 이게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닐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럼 거의 보낸 게 대통령이 직접 보낸 게 확실시 되네요. 우선 대통령이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안 보냈으면은 부인을 했겠죠. 그런데 부인하지 않은 거라고 봐서 본인이 보낸 것도 맞아 보이고 그게 진짜 뭐 핸드폰을 남에게 맡기는 분이 아닌 이상 그렇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제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뭐 틀어졌니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거든요. 나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한마디도 불만을 얘기한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아니 그래도 뭔가 있었겠지. 네가 기분 나쁘게 계속 뭔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싸움이 났던 거 아니겠느냐 이랬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제가 이제 당무 내려놓고 제가 더 이상 안 하겠다 하고 이제 지방 갔을 때도 그렇고 그때요. 그게 시작이 아니라요. 그게 사실상 끝에 해당하는 이벤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했냐 보시면요. 제가 그때 나와서 그래서 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식사하실 때마다 주변에다가 뭐 이 새끼 저 새끼 같은 발언을 하셨다라고 들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럼 윤핵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건 이준석을 죽이란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여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실제 공식 회의석상에서 조수진 의원이 나는 당대표 말 듣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할 이유가 없다. 난 지방 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가출이니 뭐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아니라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예. 제일 궁금한 건 그래도 대선 승리에 기여도 했고 지방선거는 또 완성을 이끌어낸 당의 대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를 만나서 일하기 전부터 저를 쫓아내릴 계획으로 온 거 아닙니까? 3개월이면 쫓아내겠다고 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분석하는 건 뭐 합리적으로 할 수 없고 저를 제대로 만나서 같이 일하기도 전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다른 본인의 어떤 신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과학적인 것이나 아니든 간에 저는 그거는 제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딱 보니까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도 정치권에 보면 딱 보면 싫은 사람 많거든요. 근데 만나보기 전까지는 뭐 그 사람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 명만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거요? 아니 딱 보면 싫은 사람. 좀 이미 알려진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과 1%라도 화해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나왔을 때도 똑같이 답하는 게 화해라는 건 술 먹고 싸웠을 때 하는 게 화해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뺑소니입니다. 네. 진짜 제가 저한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대화를 해가지고 그때 네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나 마음 상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하겠죠. 그거는. 네. 근데 그런 구체적인 건이 없는데 지금 저는 전 길 가다 치였는데 제가 화해를 한다는 거는 제가 오히려 궁금한 게 많죠. 무슨 상황이냐 이게. 예. 알겠습니다.
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자, 얼마 전에 대구를 다녀온 이후에 이준석의 이 대구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마합니까? 저는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한 적도 그리고 대구 출마를 하겠다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없지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울 노원구에서 험지에 도전하는 것을 제 정치적인 커리어로 삼아왔고 그리고 저는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원구 선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금 이 꼴이 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험지 도전해가지고 떨어지면은 오히려 조롱해 됩니다. 너 3번 떨어졌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자기들이 선거 치를 것 없이 공천 이꼴 당선인 사람들이 한 3선 4선쯤 하고 나면은 본인이 당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이제 저렇게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되게 돼가지고 어려운 선거를 겪을 때마다 오히려 그게 강해집니다. 영남 중심화가 강해지죠. 19대 때보다 20대 국회의원들이 더 영남 중심적이게 됐고 지금 21대 돼서 국회의원들이 더 영남 중심적이게 됐고 이제 당 전체 의원 중에 80%가 강원 또는 영남 출신들로 이제 채워지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그럼 우리가 지형을 넓히기 위해 수도권과 호남에 소구하는 정책을 펼치면요 뒤에서 총질해요. 예. 아 이준석 전라도 가라. 이준석 그러면 민주당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저라고요. 저도 바보도 아닌데 제가 가서 세상에 아부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전통적 당원들한테 가가지고 다 같이 빨갱이 때려잡고요. 이게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거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다들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이 나중에 제가 정치를 나중에 제대로 할 때쯤 되면은 그때 무슨 영남 자민련 할 것도 아니고 결국 당이라는 게 전국 정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너는 수도권에 어려운 거 3번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선거 나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데 쓰거든요.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이준석 정도 되는 인지도를 가진 사람도 수도권 도전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뒤에 따라오는 젊은 사람들한테 야 수도권 가라?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하겠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는지 뻔히 아는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 되는 것이 만약에 당의 당면한 과제가 되면은 저는 가장 그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하고 가서 붙을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발언입니다. 네. 대구에 출마한다면 가장 나쁜 놈을 골라서 붙겠다. 자, 이 나쁜 놈은 누구 어느 지역구입니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당황스러운겠죠. 아마 제가 이 발언한 다음에 기자들이 거의 대구 의원 12명한테 다 전화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무도 코멘트 안 하잖아요. 긍정하면은 자기가 나쁜 사람인 걸 인정하는 거고 부정하면은 지목당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구 정치의 근본입니다. 제가 대구 정치의 문제점 예를 들어 의원들이 12명이나 있는데 지금 치맥 축제할 때도 한 명도 안 나타나요. 주호영 대표 빼고는. 그러니까 지역에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치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것에서 지적했는데도 발끈도 안 해요. 아무도. 왜냐? 진짜 여기서 괜히 내가 말 한번 섞었다가 내가 나쁜 놈으로 지목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진짜 하늘에서 뭔가 우박이 떨어질 것만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집 안에만 있자. 요 생각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당대회 나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 뭐 저랑 주호영 대표님은 원래 뭐 서로 친분 관계가 있지만은 그 주 대표님이 저를 공격한다고 하셨던 발언이 그거 아닙니까? 네? 수도권에서 네 뒷산인 수락산이나 제대로 올라가라. 그거 딱 그 논리 아닙니까? 너는 네 수도권에서 네 지역구 당선이나 되라 이런 걸로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맞받아쳤잖아요. 803만 5번 오르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당이 계속 극보수화돼가고 영남화돼가는 것의 현상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지금 방송 나와서 하면요. 그럼 제가 혹시라도 만약에 0.01% 확률로 대구에 출마해가지고 말 붙으면은 대구 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이런 말 들으면은. 그래도 이 얘기 하는 거는요. 저는 이 얘기 해놓고 정정당당하게 할 겁니다. 예. 아니 옛날에 저 전당대회 할 때는 탄핵이라는 거 언급하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주변에서 그랬습니까? 전 가가지고 아니 탄핵에 있어가지고 당신들이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배신자를 생각하고 탄핵에 대해서 강을 넘지 못하면은 그럼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은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나중에 하려고 그러냐. 모순 생기지 않으려면은 탄핵의 강을 넘자. 제가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보수 세력이 잘 되길 바란다 그러면은 대구나 아니면 그 외 영남 지역에 앉아가지고 복지부동하는 사람들을 뛰게 만들어야죠. 그걸 대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지금 수도권에서
그 얘기합니까? 대구 시민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대구의 국회의원들한테 니네 진짜 꿔다는 보릿자루 좀 잊지 말아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가서 이준석과 홍준표가 상당히 가까워졌다. 이른바 당에서 핍박받는 두 사람이 의기투합됐다. 홍준표, 이준석 한 배에 올라탄 겁니까? 홍준표 시장의 평생 정치하는 모습이 좀 뭐랄까요? 독고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예,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도 본인이 뭐 뜻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 덩치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홍 시장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당이 너무 하고 있지 않느냐. 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공개됐던 녹취도 들어보면은 이 안에 보면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전반을 디스한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때 입당하기 전부터요. 다 줄 세우면 된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또 말씀드리면요.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 영남 의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뭐 좋아하거나 챙기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들 그냥 복지부동하면서 나는 아닐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지금 뭐 옛날에 연판장에도 이름 쓰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이분들이 나중에 그러면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끽 공천에서 잘리면은 어떤 정치적 동력이 생길까요, 이분들한테? 예. 그럼 자기들이 줄 섰다가 그냥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앞으로 홍 시장님과 저와의 관계는 결코 연대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다만 때에 따라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있을 정도로 가겠죠, 같이. 네. 예. 지난 대통령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걸 이런 마음이 혹시 들기도 합니까? 저는 제가 그 대통령 경선을 치른 다음에 저와 가깝던 유승민 의원 쪽 지지자들이 굉장히 저한테 실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왜 유승민 의원을 돕지 않았냐고요. 근데 제가 그거는 그분들과 오랜 관계가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당대표가 무슨 경선에서 한쪽 편들면은 그거 콩가루 되는 거다. 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섭섭하니까 계속 아직도 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건 제 입장에서는 당대표의 책무라는 거는 공정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또 녹취에서 나온 내용대로 하면은 뭐 당원을 누가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 이런 것도 나오던데 진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또 누가 또 폭로할지도 모르고 한번 봐야죠, 그거는. 네. 자, 윤핵관에 대해서 상당히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윤핵관들이 하는 꼴을 보면 열받아서 보수 확장보다는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은행이 아주 거칠다. 또 야권과 이 야당과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 이념 전쟁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고요. 대통령의 지금의 국정 스타일, 대통령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윤핵관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그 녹취가 올라온 다음에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윤핵관 성님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윤핵관 안 까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저의 인식은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당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백지장 같은 상태에서 정치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백지장 같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준석에 대한 험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당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을 윤핵관이 대통령한테 주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녹취는 뭐 저는 내용은 별다른 게 아니라 근데 시점을 보니까 입당하기 전부터 스스로 그런 관점을 갖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윤핵관이 주입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윤핵관들이 뭔가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정보를 주입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런 생각 하시나 해서 윤핵관들을 계속 때렸는데 윤핵관 성님 일체들에게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본인이셨습니다. 윤핵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뭐 그래도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만큼은 공천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이야기 당내에서 논의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논의를 하든 말든 저는 관심 없는 게 제가 노원병에 나가가지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노원병에 뭐 다른 사람이 공천받을 사람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조롱을 감내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노원병에 나가고 싶고 지금 그리고 나가서 당선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또 예전처럼 젊은 사람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험지에서 막 뛰고 그리고 그때 무슨 영남 다선에 이런 사람들은 따뜻한 데에서 이제 자동 당선되고 나중에 그런 사람만 또 살아남아가지고 원내 정치를 이끌고 또 오른쪽으로 경도되고 이런 정치를 저는 더 이상 보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수도권에서 충분히 당이 붙어볼 만한 상황을 만들기 기대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저는 다만 이제 그게 아니라 완전히 뭐 당이 나락으로 가고 있고 수도권에 출마하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 되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기를 세게 들 겁니다. 예. 만약에 이번 공천, 이 총선 공천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노원구 공천이 주어진다. 그러면 받을 생각입니까? 또 받는다는 의미는 지금 지도부와 관계가 상당히 회복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강서구청장 공천을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김기현 대표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당내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 지면은 지도부 사퇴론이 불 일듯이 일 것이고 그렇을 때 버티기 힘들 거란 거 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력이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력의 뜻이라는 거는 그 외력은 대통령을 의미하는 겁니까? 뭐 김기현 대표보다 센 누군가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김기현 대표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거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이긴다면요. 수도권 위기가 아닌 거니까 저랑 오히려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짐 싸야죠. 그런데 만약에 진다고 한다면은 수도권 위기 맞고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는 말이 들불처럼 일어나겠죠. 네. 배정찬의 시사본부 지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오늘 보수의 품격 시간에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GJSG님께서는 제발 진짜 보수 꼭 좀 살려주세요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천지연님, 이준석 대표 여의도 재건축 조합 잘 보고 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9208님,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끝까지 국힘 지키실 건가요? 국힘을 떠날 마지노선은 있나요? 이 질문 드려야겠네요. 끝까지 국힘 지키실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신당 창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푸대접 당하고 왜 국힘에 남아있냐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지금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저는 제가 이제 당대표에 있으면서 우리 당의 초선 의원님들부터 해서 만나고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가지고 낙관하고 계세요. 다들. 예. 그런데 어제 녹취만 봐도 전부 다 국회의원들을 거의 꼬닫는 보릿자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공천 때 다가오면은 아마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동요가 심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판들 하고 계시지만은 그때 당내에 새로운 문화가 정립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최근에 장성철 소장에게 우리 이제 출연하는 또 패널이기도 합니다. 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장성철 소장이 참 큰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대통령실 기류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 안 주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어떤 일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정치를 하면서 제가 장성철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정보력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는데 저도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 대통령실이 만약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오판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다음에 뭐 이번 녹취를 들으면서 더 충격적이었지만은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획책했던 것은 결국 국민의힘을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은 쫓아내고 유승민도 공천 그 경기도지사 때 물먹이고 그 다음에 나경원 안철수는 출마도 못하게 압박하고 안철수는 출마했는데도 이제 뭐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소리 하고 의외로 본인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위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부 때려잡는데 모든 동력을 소진했어요. 예. 아직도 할 게 남았나요? 예. 저는 그걸 대통령실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때려잡힌 정치인은 전부 다 여당 내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는 거죠.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었다. 여당 다 때려잡았죠. 그래놓고 지금 뭐 나경원 대표한테 가지고 갑자기 무슨 또 역할을 해달라 그러질 않나. 이게 희한한 상황인 겁니다. 네.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보수 강성 지지층들을 계속해서 더 다지고 견인해 나가고 외연을 확대하기보다는 반국가 세력 또 이권 카르텔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 총선은 그래도 이길 것이다 이런 판단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2010년이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하고 뭐 그때 천안함 사건 천안함 폭침 이런 게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는 치러볼 것도 없이 보수가 압승하겠네 이러면서 여당이 기고만장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완전히 졌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엔 선거 막바지에 가서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2년이 지난 상태일 텐데 2년 동안의 치적을 평가할 겁니다. 경제는 살렸는가? 공정과 상식은 구현되었는가? 그게 총선의 핵심 잣대가 될 것이지. 지금 보세요. 원래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요. 보통의 정부가 하는 태도는 뭐냐면은 정부가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법도 입법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야당이 진짜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예? 국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소야대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불상 모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불쌍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예. 입법을 제외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럼 이제 국민들의 머릿속엔 이게 있는 거죠. 원래는 예를 들어 보수 지지자들 중에 보면은 다음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이끄는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은 내가 싫어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 때문에 찍길 주저하던 사람들도 지금 와서는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혹시 국민의힘이 과반이 되면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가는 거 아닐까? 이게 이런 겁니다. 일을 못 해가지고 도와줘야 될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가면 어떡하지를 걱정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전략적 오판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이거 그냥 청취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힘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억제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가 이제 선거의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문자나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십시오. 어떤 민심인지 궁금합니다. 살짝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진행 욕심도 내는데 여러분들 뭐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와중에 뭐 30 의원인가요? 또 몇몇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뭐 역풍을 맞을 일인가요? 아니면 그럴 만한 지금 전국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 지지율에서 지금 매우 시름이 거의 한 조사에 따라가 다르지만은 과반을 넘는 조사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긍부정에서 부정이 아니라 매우 부정이 이제 과반을 넘는 조사들이 좀 있어요. 대체로 부정하는 편이 아니라 매우 부정한다. 그렇죠. 4점 척도로 이제 조사했을 때 그런 조사들이 나오는데 그건 심각한 시그널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매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평가한다는 거는 아주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거에 고무받아가지고 매우 싫다는 게 과반인 조사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섣부릅니다. 성급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꾸로 그 용산에서도 민심을 알아야 될 게 매우 부정이 50이 넘어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도 총선 이기가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 위기론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타조 같은 겁니다. 머리 받고 지금 아무 일 없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특히 이제 지지층 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 이야기는 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제가 이미 언급 몇 번 했지만은
단식은 명분이 간명해야 되고 그리고 맺고 끄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단식하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매너에 대한 평가예요. 그럼 이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거였으면요 아주 굵직한 현안, 예를 들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기겠다고 했으니까 육사 앞에 가가지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를 먼저 해서, 예를 들어 그 사안은 국민적으로 뭐 상당수가 동의한다고 하면은 동력을 얻고 그 다음 이슈를 또 찾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걸 봐서 이분은 굉장히 정치하면서 과거 행정가 시절보다 그냥 자리에 걸맞지 않은 행보를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이제 불거진 이슈가 이 김만배, 이 화천대유 제주주의 뉴스타파, 이 뉴스타파에 보도된 허위 인터뷰 관련 희대의 사기극이다, 이런 이제 국민의힘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금 언론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하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건 잘못되었다고 계속 어필을 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잘못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라는 곳이 탐사 보도를 주로 하는 곳인데, 그럴 때 대선이라는 민감한 공간 속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보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다른 뭐 형사적이나 민사 책임 이런 것보다도 그 언론사의 신뢰도는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그런 입장 뼈 아플 것이고요. 저는 이게 그런데 언론을 위축시켜서는 또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타파의 검증 시스템은 실패했지만은 모든 언론사가 검증 시스템에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의혹 보도나 아니면 탐사 보도가 위축되는 것은 또 잘못된 거겠죠. 네. 짧게 하나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마지막 청취자 질문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만 믿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천하람, 최근에는 뭐 김기현 대표와 만나서 이준석 전 대표 뭐 멀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했는데, 또 김용태, 또 이기인, 허나,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어제도 저희 같이 밥 먹었습니다. 네, 이런 거죠. 그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팀은 실제로 그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들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기서 불만족하는 사람이 없고요. 당장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냐 하면 뭐 허은하 의원이 언급되고, 뭐 조수진 의원과 함께 뭐 다른 의미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쌍벽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허은하 의원도 만족하고요.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은 뭐 본인이 벌써 대표급 주자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간질이라 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근데 이 천하용인 이분들은 당선을 원할 텐데 다음 선거에서 좀 도움이 될까요? 이준석 파워가. 없었을 때보단 도움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전당대회나 이런 이벤트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그저 그렇게 아무도 기억 못하는 정치인인 상태로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목하는 정치인들이 됐으니까 개인 역량과 결합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3344님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요 모양 요꼴인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우리가 내각제 얘기도 하지만요, 내각제는 지금 상황에서 실현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양 정당이 결국 갈피를 잃은 게, 민주당은 민주화 정당, 국민의힘은 산업화 정당이라고 자부심이 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민주화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산업화랑 아무 상관없는 분입니다. 각자 정당이 세워진 그 목적 자체가 상실되고 새로운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뭔지 딱 청사진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사람을 콕 집어주셨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종횡무진,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요? 네. 아닙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웃을 내용이 아닙니다. 예, 예. 이 내용은. 네,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지난주에 살인 미수, 살인 예비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망상 장애에 따른 심신미약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적용이 안 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최원종이 사실 그 본인이 하는 말과 달리 실제 생활이라든가 SNS에 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그냥 정상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학업 능력이 중상 이상이고 암호화폐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있고 실제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 그리고 수학 영재에 뽑혔을 정도로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특목고 입시에 실패한 이후에 좀 좌절했을 뿐이지 그 이전에는 사실 그 정상보험제 들어가거든요. 특히 이제 검찰이 봤던 거는 범행 후에 감형을 의도한 그 검색 기록이 나와서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토킹의 어떤 단체가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위장 아니면 뭔가 거짓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진부 여부를 파악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계획을 했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KBS 시사국과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이 최원종의 글들을 프로파일링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런 변화의 과정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예. 구청 시사국의 기자님들이 상당히 그 발로 뛰시면서 찾아낸 SNS상 특정 사이트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이 최원종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뭐 자기 글도 올리고 댓글도 올리고 그 내용들을 아이디와 그 글들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에 말하자면 그 고등학교 중퇴 이후부터 범행까지의 그 5년 정도 기간, 5, 6년 정도 기간을 보면서 했는데 상당히 변화. 초기에는 자기도 말하지만 사실 프로그래밍 개발자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정상적이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인공무현? 아니요. 지배자 노무현? 뭐가 들어가지 않나요? 대통령 노무현이 들어가네요. 예.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SNS라든가 이 사이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혐오하는 특정한 집단이 있고 그 집단들이 쓰는 용어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디로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모습과 중기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때에 아이디를 자기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개발자, 중기에는 인공무현, 지배자 노무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넷. 스카이넷은 영화 터미네이터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세상을 멸망시키고 지배하는 인공지능. 이 3단계의 모습을 이 아이디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네요. 예.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종적인 열망에 빠진 청소년 개발자에서 혐오주의자인 최원종으로 변화되는데 혐오 사이트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망상으로 넘어갔다. 그 망상이 특정한 자극에 따라서 이 흉기난동으로 갔다. 이렇게 한 3단계 정도의 변화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 또 가난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모습과 중기 후기의 모습을 봤을 때 계기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최원종이 무엇인가 좌절하고 혐오하는데 상당히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자극을 줬기 때문에 그 어떤 혐오 사이트라든가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만 했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최원종 같이 초기에 혐오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폭발했는가? 사실은 전 그거는 좀 이런 사회적인 기제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2번 정도의
이 체온종을 막을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감지되었고 확인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이제 구충 시사국의 보도의 핵심입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전해드렸던 사건이었는데요. 현직 경찰관이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 알려드린 바가 있었죠.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BS 단독인데요. 숨진 경찰관의 휴대폰에서 마약을 직접 구입한 정황이 나왔다고요. 예, KBS 단독으로 나온 건데요. 그 핸드폰을 포렌식 해봤더니 특정한 마약류를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특정한 단어로 지속적으로 구입을 시도했던 정황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몇 개월 이상 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현직 경찰관이지 않습니까? 현직 경찰관이 마약을 구입해서 집단적으로 이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집단적 흡입하는 일종의 호스트 역할을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현직 경찰관. 경찰이. 예, 그것도 지금 그 자리에서 16명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직 의사, 뭐 대기업,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사람들이 사회 엘리트층이라고 볼 수 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약 혐의자를 체포해야 될 경찰관인데 정부에서도 지금 마약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찰이 이 관련이 돼 있다. 이게 뭡니까? 뭔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단속을 위한 잠입 가능성이 뭐 있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언더커버, 우리가 말하는 언더커버, 잠입 경찰이라고 했으면 지금쯤 경찰이 순직 처리를 위해서 뭔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보자고 하면 이 사람이 계급이 경장이고 강원경찰청의 기동대라고 했다고 하면 기동대 의무 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채용될 때 문제가 있었나? 채용될 때는 저도 그렇지만 마약 검사를 다 합니다. 모든 경찰관이 채용될 때 검사를 합니다. 검사합니까? 마약 검사를 합니까? 당연히 하죠. 네. 그럼 당연히 전력자는 안 되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나? 그것도 문제고 현직에서 일하는데 마약을 흡입하는 거를 상관이나 그 동료들이 몰랐다. 이걸 체크 못했다. 이것도 또 문제인 거고. 아시다시피 윤희근 청장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정권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현직 경찰관이 마약을 이렇게 이거를 체크 못했다는 건 이거 근본적인 기강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에서 그것도 이제 강원청에 소속돼 있는 경찰이 용산에 있었고 용산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아니, 뛰어내린 건 아닙니다. 그냥 떨어져 죽은 거죠. 떨어진 겁니까? 예. 그럼 이게 뭐 타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근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몇 가지의 둘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찰인 것이 들통이 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해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왜 말씀드리냐면 직업 이야기는 안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오피스텔의 창문 구조가 그냥 추락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랍니다. 저도 그 창문을 봤는데 사진으로. 근데 그게 이제 뭔가 딛고 올라서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사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타이에서 그러면 이게 사건이 더 심각해지죠. 아직 그 부분까지는 조사가 밝혀진 건 아니다. 수사 중입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상에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에 모였던 사람들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든 마약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마약 관련 지금 통계상으로 본다면 마약 관련 범죄가 뭐 전쟁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좀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여전히 심각하고 좀 늘어나고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어제 KBS 9시 단독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처방이라고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쓰려고 수만 정을 그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사의 6%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어제 KBS 9시 뉴스 단독인데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약으로 쓰일 수 있는 약품이 굉장히 허술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인데 경찰이나 검찰은 어디를 지금 두드리고 있느냐. 엉뚱한 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약은 대마, 마약, 마약류 세 가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뽕이라고 부르는 건 마약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은 펜타닐 같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부분에서는 줄줄줄 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사실 지금 이 용산에 벌어졌던 이 건도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마약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엉뚱한 곳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닐까. 암암리에 지금 마약 거래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쪽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로인 처방을 받는 이 약품 쪽에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멍이 더 뻥 뚫렸다는 거죠. 아하. 어떤 병원은 펜타닐 처방을 뭐 미성년자한테 해줬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마약 사범을 잡았다고 뭐 이제 저 언론에 이제 이렇게 발표하는 거 그것은 사실은 좀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의 어떤 정상적인데 사실 위험한 그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있을까요? 근데 사후에 파악할 수 있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롤스로이스 사건은 아시죠? 네. 롤스로이스로 인해서 그 이 여성분이 상당히 뇌사 상태에 빠졌던 그 사건인데 거기에 있던 사람도 특정한 어떤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받고 비틀거리는 걸 봤다. 그러니까 그 병원이 사실은 매우 위험한 어떤 공급처가 아니겠냐는 의심이 들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용산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러면 도대체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통제가 왜 이렇게 허술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국내 최대의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이 폐원을 예고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치료도 우리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 아니고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게 말씀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를 차단해야 됩니다. 공급은 아까 방식으로 차단한다고 쳐도 수요를 차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치료받지 않으면 또 수요자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원 치료를 받는 이것도 실제로 재범을 하는데 또는 마약을 또 재투약하는데 방지하는 데는 상당히 또 효과는 있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죠. 근데 그런 병원이 폐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참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좀 더 철저하고 좀 근본적인 마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날씨 여전히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안전도 더 신경 쓰는 여러분들 오후가 매일매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